JP의 증언록이 이제 일본에서도 출간한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유독 홍 기자님, JP 김정필 전 총리는 연예인하고 좀 가까웠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문화예술을, 본인이 스스로 아코디언 연주도 하고, 만돌린도 연주하고, 예. 그럴 정도로 굉장히 문화예술적 조예가 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예.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저 장면은 1971년도, 71년이네요. 네, 총리 취임 축하연 때인데, 배우 문희 씨 보이죠? 고은하 씨 보이죠? 배우 남미리 씨. 당시에 굉장히 탑스타였습니다. 이때 71년 네, 당시에 그럼요. 탑배우들. 네, 그렇죠. 거기다 코미디언 곽규석 씨, 후라이보이라고 우리가 불렀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참여를 했고, 특히나 이제 문희 씨는 이 뒤에, 40여 년 뒤에 다시 이 김종필 전 총리가 그 책 출간 기념회를 할 때, 또 이영애 씨와 함께, 하춘아 씨와 함께, 이 문희 씨가 바로 44년 뒤 또 그 자리에, 축하연 자리에 또 참여를 했었던 인연이 있죠. 71년 때도 있었고 지금까지 그 인연이 이어온다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종필 씨가 사실은 그 정치권, 권력의 제2인자, 정말 어마어마한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으로만 기억이 되는데 이 김종필 씨의 과거를 이렇게 되짚어 보면 문화예술과 굉장히 가깝게 지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1961년도에 김종필 씨가 당시에 이제 초대 국가정보원장 정보부장을 하고 있을 때인데 사실은 국가정보부장이라고 한다면 국내 정치라든가 해외의 어떤 남북 관계의 어떤 그런 걸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정치적인 어떤 문제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최초의 예그린 악단이라고 했고 합찬단과 관한악단을 합동으로 한 그런 어떤 예술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본인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목적과 완전하게 다르게 후원하는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후원을 했고요. 또 이런 것이 그냥 이제 본인이 어떤 정치적으로 잘 나갈 때만 이렇게 후원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 김종필 총리 같은 경우에 정계 은퇴선을 한번 할 정도로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부침이 있었는데 본인이 영향력이 있건 없건 이것과 무관하게 문화예술과 관련된 지원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혹자는 이 예그린 악단을 창단을 한 것과 가지고 이 김종필 씨가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했다. 또는 북한에서 어떤 극악단이 생기니까 그거에 대응해서 우리 남한도 경쟁적으로 맞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김종필 씨는 본인 회고록에서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순수하게 예술 문화적인 목적,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본인도 실제 그 아코디언을 이렇게 딸과 함께 연주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일 정도로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았던 것을 보여요. 그런데 이 예그린 악단은 1966년에 본인이 그러니까 은퇴를 하면서 총리에서 이제 물러나면서 이제 경제적 후원을 못 받아서 사라졌지만 그게 이제 국립 가무단, 시립 가무단으로 이렇게 좀 흩어졌어요. 근데 지금도 남아있는 김종필 전 총리의 어떤 예술 사랑의 흔적이 있어요. 바로 어디냐면 세종문화회관이에요. 그게 이제 그 시민회관이었다가 화재가 나면서 세종문화회관으로 다시 건축을 할 때 거기에 파이프 오르간, 지금도 남아있는, 피아노 1,700대 값을 넣어서 만들었다는 그 파이프 오르간을, 그러니까 그것을 넣자고 했던 게 김종필, 그 당시의 총리의 의견이었고, 그때 영국의 정치인이 와서 그분이 또 파이프 오르간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와서 그거를 이제 세종문화회관에서 연주해보면서, 와, 동양 최대라는 걸 실감하겠다. 정말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JP 하면 김남국 선생님, 패티 김 씨 이름도 거론이 되는데 기록윤 씨하고 결혼할 때 주례를 봐줬다는 건데. 네, 이렇게 깊은 인연인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공식 석상에서 김종필 전 총리가 패티 김 씨를 보면서 굉장히 반갑게 인사하는 듯한 그런 어떤 사진이 인터넷에 많이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그게 이제 그 연예인이어서 아니면 그냥 단순한 팬이어서 그런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과거에 패티 김 씨가 1966년도에 결혼할 때에 김종필 총리가 직접 주례를 섰다라고 하고요. 그 주례선 인연으로 계속해서 이제 패티 김 씨와 김종필 총리가 인연을 이어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게 단순하게 이제 그 주례를 섰다라고 누군가에게 주례를 부탁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물론 김종필 총리가 당시에 이제 굉장히 정치적으로 존중받고 존경받는 위인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김종필 총리가 문화예술계에 대해서 정말 한 명 한 명의 배우라든가 가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지원하는 그런 어떤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하나 1966년에 인연이 있어요. 바로 이 예그린 악단에서 한국 뮤지컬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살짝이 옵서예를 초연을 하게 돼요. 이때 여주인공이 바로 패티 김 씨였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예그린 악단의 고문으로서 첫 뮤지컬을 올리면서 여주인공으로 했고 또 패티 김 씨는 주례로 모셨고
그런 인연이 그래서 지금까지도 새해가 되면 꼭 인사를 한국에 있을 때면 인사를 가는 유일한 정치인이 김종필 전 총리다. 그렇게 패티 김 씨가 회고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뭐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나 변호사님 이제 전두환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패티 김 씨는 다 겪었으니까 전두환 정권에서 청와대에서 부르면은 가기 싫었다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뭐 그 전두환 대통령이 불러서 가면 뭐 모자를 벗어라, 뭐 옷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패티김 씨 정도면 되게 훌륭한 가수시고 예. 존경받는 가수시기 때문에 뭐 내가 노래 부르는 거에 대한 고집, 의상에 대한 고집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예. 그런 분한테, 예술인한테 뭔가 의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다고 한다면 아마 굉장히 기분이 상하셨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뭐 싫은 표시를 하기 어려운 상황일 테고 그럼 부를 때마다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마음의 상처를 받으시고 힘드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패티 김 씨가 가요계에 쌓은 업적을 생각해 보면 자존심이 상당히 강할 수밖에 없는데 반지 빼라 뭐해라 하면은 당연히 조금 기분이 나쁘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보안을 위해서 예. 뭐 모자 속에 뭐 무슨 흉기라도 숨겼을까봐, 뭐 반지가 무슨 몰래 카메라로 될까밖에 빼라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그 기본적으로 그 연예인이 그 대통령 앞에 무대에 설 때는 이미 그런 검사를 다 받은 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는 분명히 그런 패션 코드 존중해 줘야 되는데 또 하나는 출연료도 제일 적었다고 합니다. 출연 예우는 제대로 해주지 않고 출연료도 제일 적었다. 그러니까 김남편 이때는 뭐냐면은 예술가 연예계 계통에 계시는 분들은 뭐라고 자기 좀 수족처럼 부렸다고 그럴까요? 그런 좀 뉘앙스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적인. 예, 맞습니다. 그 이제 정권마다 조금씩 그 문화예술계를 대하는 분위기가 좀 달랐던 예.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당시에 이제 유신 체제라고 해서 굉장히 국민들이나 문화나 이런 쪽 예술 쪽을 꽉 쥐었지만 그래도 대중문화 예술인에 대한 존중과 예우는 충분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청와대로 부른다라고 한다면 그때 뭐 예우나 뭐 차량을 보내서 예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 끝난 공연이 다 끝난 다음에 간소한 어떤 선물이라도 챙겨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어떤 그런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예.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불러서 예우도 안 했고 그다음에 또 예우에 가장 중요한 게 출연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수도 박하고 또 그다음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문화예술계에서 하는 정책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했냐라고 한다면 그 당시의 시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뭐 금지곡이나 해제에 대한 이런 부분도 문화예술계에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지만 그런 부분을 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단순하게 이런 뭐 청와대에 불러서 공연하는 데 있어서 박한 대우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전두환 정권이 가졌던 문화예술계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또 그걸로 느끼는 예. 배우들이나 가수들이 느끼는 것도 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정희 정권 당시에 톱스타들 이 두 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김세레나 씨가 유독 좀 부침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연정지 먹고 나서 나는 인생 끝났다. 내가 갈 길이, 살 길이 어디냐. 이런 죽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사실 약까지 먹었었어요. 한 이틀 정도 있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유락정보부장님, 세나 씨 내일 모레 너 공연 있는데 할 수 있어요? 어머나. 예, 할 수 있어요. 알았습니다 하고 토닥거리면서 별일 없지? 막 울었더니 그냥 놀라셔가지고 왜 그래? 막 그래. 박 대통령이 저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저를 뭐 노래 못하게 누가 저에서 저 이제 노래 못하게 됐어요. 막 그냥 이제 울면서 뭐 울지 말고 빨리 가서 얼른 공연이나 잘하고 분위기 잘 맞추고 잘 하세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진짜 막 사생 결단해서 그냥 막 더 열심히 해가지고 분위기를 막 맞춘 거예요. 홍 기자님, 김세라나 씨가 왜 갑자기 출연 금지를 당했을까? 여러 가지 좀 소문들이 있었어요. 네, 소문들이 있었고, 근데 김세라나 씨가 본인의 어떤 기억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왜곡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당사자거든요. 근데 네. 당사자가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아니 70년대 초반에 그 청와대 어떻게 보면 어느 가수보다 제일 많이 본인이 초청을 받아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다른 가수보다 유독 아끼는 걸로 보이니까 이제 당시 유경수 여사가 좀
보기가 불편하다 그만했으면 해서 좋겠다. 뭐 3, 4 방송국에서 다 출연 정지를 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지금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독 자살도 했었다는 거고 예. 그런데 그것을 다행히 풀어준 것이 당시 이우락 정보부장이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당시 뭐 나와 이우락 정보부장 사이 스캔들이 있었다 이런 소문도 있는데 아니다. 세레나 씨 얘기는 아니고 그냥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예. 나의 어떤 출연 금지를 풀어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청와대를 가보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하다. 물론 김세라 씨의 얘기입니다. 예. 네, 어디까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세라 씨가 이제 과거에 가지고 거짓말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다시 이제 청와대에 초청돼가지고 가보니까 마치 국무회의 하듯이 장차관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함께 다 어울려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모 장관이 각하 옆으로 가라라고 하면서 자리를 그쪽으로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옆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근처로 가서 앉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또 그렇게 좋아했다라고 예.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김세라 씨가 이제 국보 가수 김세라입니다라고 하면서 본인을 이제 국보라고 이렇게 애칭을 칭하는데 예. 이것도 역시 박정희 대통령이 국보급이다라고 하면서 1호 가수다라고 하면서 그걸 애칭을 붙여줘가지고 그때부터 본인이 국보 가수라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박정희 대통령이 김세라 씨에 대한 애정은 정말 맞다라고 보이고요. 예. 본인 입으로 청와대에 가장 많이 간 가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우리나라 역사 아마 미래를 통틀어도 아마 그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그때 갔던 기록은 깨지기가 네. 쉽지 않죠. 지금은 잘 안 가게 되니까. 근데 김세라나 씨도 그렇고 이미자 씨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굉장히 아꼈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은? 그렇죠.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애창곡 중에 예. 그 듣기를 좋아하는 노래 중에 바로 이미자 씨의 노래 동백아가씨가 있었는데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게 당시에 이제 1962년도에 그 이미자 씨의 노래 세 곡이 금지곡이 됩니다. 동백아가씨, 외색이 짙다, 그리고 이제 일본색이 난다는 거죠. 흔히 예. 말하는 이제 엔카처럼 들린다는 거고 또 하나는 가사를 보면은 그 꽃잎이 빨갛게 멍들어가 있어요. 예. 당시에는 빨갛다라는 건 공산당처럼 뭔가 그 레드 컴플렉스가 있었잖아요. 금지곡. 선마을 선생님은 이건 일본 노래 표절했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일본 노래보다 먼저 작곡이 됐는데 억울하게 금지됐던 거죠. 예. 또 기러기 아빠도 사회 분위기랑 안 맞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새 노래가 금지곡이 됐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청와대를 들어가면 박 대통령이 이 여러 외국 이제 귀빈들이 있는 자리에서 청하는 노래가 동백아가씨를 불러달라. 그래서 본인은 이 청와대 바깥에서는 못 부르고 예. 안에서는 부르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노래에 대한 이제 금지곡이 1965년부터 1987년까지 22년이나 금지가 돼 있었어요. 아, 그렇게 오래됐어요? 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유일하게 불릴 수 있었던 것은 청와대 안이었던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 아까 그 이유를 보면 빨갛다라는 이유만으로 뭔가 공산주의를 연상시킨다? 이런.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금지곡들이 정말 수백여 곡, 천여 곡이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 있는데요. 그 노래마다 금지된 이유도 너무나 각양각색입니다. 행복한 나라라는 어떤 그 노래를 보게 되면 지금 이 나라가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냐, 북한으로 가겠다라는 거냐라는 그런 이유로 들어가지고 또 안 했다라고 하고요. 또 대표적인 게 양희은 씨의 아침 이슬. 예. 아침 이슬 같은 경우에는 붉게 타오르고 붉은 노을 붉게 타오르고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붉다고 또. 붉다고. 그다음에 새벽 이슬, 아침 이슬 견딘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뭘 견디겠다는 거냐? 유신 체제. 우리가 탄압하니까 이걸 견디겠다는 거냐라고 하면서 정말 작곡을 하거나 작사를 한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하면서 예. 이 금지곡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된 문화예술과 관련된 것들을 정말 그 당시에 정권이 정말 너무 약간 두려워한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 선생님 지금도 블랙리스트가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되고 있지만 지금 기준으로 당신을 보면 완전히 말이 안 되는 네, 것들이 그렇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저분들이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20대 후반, 30대 초반 요 정도 그렇죠. 되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나이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노래 이걸 하고 열심히 잘 부르고 인기도 많은데 갑자기 금지곡이 됐다. 그러면 엄청 어마어마하게 힘드셨을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김세라나 씨 같은 경우에는 약을 드시고 그러시기까지 하고 예. 이미자 씨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좀 문화 예술에 관련돼서 앞에 나왔던 김종필 전 의원과 지금 이제 좀 박정희 대통령 시대가 약간 비교가 되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문화예술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얘기하면서 심수봉 씨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예. 것 같아요. 바로 그 11.6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제가 심수봉 씨한테 직접 들었었는데, 네네. 여기까지. 정신병원에 감금된 적도 있었어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